네, 이 시간 토마토 투자 자문의 김정수 운용역 기다리셨던 분들도 많으실 텐데 저희 오늘의 정석 시간이 변경이 이번 주부터 됩니다. 그래서 김정수 운용역의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오후 3시 45분 마감은 증권통 시간으로 옮겨서 진행을 하니까요. 이 부분 착오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때 한 번 더 들러주시면 또 그 전략 전해드릴게요. 체크인스탁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알파경제 김종희 이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그러면은 첫 번째로 봐야 될 부분부터 짚어보죠. 바로 미국의 대선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고 있습니다. 정말 임박했습니다. 이제 한 20여일 정도 앞으로 다가온 한 보름 정도 남았네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불확실성이 더욱더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트럼프 후보가 좀 더 우세가 아닌가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흐름은 또 어떻게 되고 있는지 시장에 어떤 식의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지도 알려주시죠. 네,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아직도 해리스 후보가 약간의 우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여론조사만 놓고 보면 아직도 해리스가 이기고 있는데 무슨 소리야라고 하실 수 있지만 어차피 미국 선거라고 하는 게 투표인단의 간접 선거고 그 투표인단의 선거는 결국은 싹쓸이 전략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한 표라도 이기면 그 주 전체의 표를 가져가는 것이니까 이미 정해져 있는 민주당과 공화당으로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 지역을 제외하고 소위 이제 스윙 스테이트 7개 중에서 누가 이기느냐를 가지고 뭐 승패를 많이 따지게 되는데요. 뭐 이런 지역에서 최근에 뭐 트럼프의 전반적인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가 많이 흘러나오고 있죠.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뉴스를 한번 검색해 보니까 CNN 하면 대표적으로 트럼프가 가짜 언론으로 지적하고 있는 대표 언론이고 뭐 CNN도 뭐 트럼프를 대놓고 싫어하는 대표적인 언론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아침에 헤드라인 자체가 그 정치 분야에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누가 될지 모른다. 라는 그런 헤드라인으로 올라와 있는 걸 보면 뭐 아무래도 뭐 사실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언론의 입장인데 언론이라는 것도 자신들의 시각이 있기 마련이니까 그래서 트럼프를 그렇게 싫어하지만 지금 누가 이길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만큼 현재 상황은 복마전이라는 거고요. 금융시장은 좀 확실하게 좀 베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지금 이제 페소 환율을 보실 텐데요. 페소 환율의 전반적인 움직임이 급격하게 좀 올라오는 달러 인덱스도 좀 급격하게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살펴보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그 금융시장에서 달러 강세가 갑자기 왜 나타났는가, 미국 경제가 좋아서 뭐 그런 부분이 일부 있죠. 근데 좀 더 내밀하게 살펴보면 트럼프가 이번에는 약달러가 아닌 강달러를 표방하고 나왔다라는 것 자체, 그 다음에 비트코인의 강세, 이런 것들을 보면 그렇고요. 지금 논란이 되고 있지만 베팅 사이트 같은 쪽에서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트럼프의 당선 쪽으로 기우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은 돈 걸고 하는 사람들의 그 움직임을 놓고 봤을 때 이 사람들이 그냥 허투루는 안 할 거 아니냐. 그런데 트럼프의 확률이 갑자기 이렇게 크게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도 뭐 해리스와 꽤 차이가 나게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트럼프가 되는 것 아니냐라는 시각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게 이제 국내 증시의 업종별 흐름으로도 연결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뭐 방산주가 뭐 실적이 좋은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뭐 누가 돼도 방산주는 뭐 수혜일 거다라는 그런 기대가 있는 반면 실적이 역대급으로 좋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자동차는 최근에 지속적으로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실적 때문에 흘러내리는 건 아닌 것이라고 본다면 그다음에 뭐 매 분기마다 나왔던 소위 그 고점에서 떨어지는 그런 모멘텀이 아니라고 본다면, 피크아웃이 아니라고 본다면, 그러면 지금 그 트럼프가 관세 얘기를 경제 쪽에서는 가장 크게 하고 있으니까 그와 관련된 영향을 좀 받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전략을 세울 때 한쪽으로 예상을 해서 베팅을 해서 이 시나리오에 따라서 대응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불확실성이 커졌다라는 것 정도만 인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뭐 감안을 해서 대응을 해야 될지 전략으로 좀 연결하자면은요. 네, 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그 최대 핵심 포인트는 결국은 선거 이후에도 어떻게 될 것이냐가 핵심이다. 만약에 트럼프가 되지 않는다면 승복할 것인가? 지금 뭐 일부 지역의 트럼프 극렬 지지자들은 벌써 총기를 모으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는 만큼 지금 뭐 해리스 쪽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트럼프 쪽은 이번에 만약에 또 트럼프가 당선되지 않는다면 뭐 이번에도 부정선거 얘기를 들고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어찌 보면 미국 증시도 지금까지는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 이후에는 오히려 선거 이유가 변동성으로 들어갈 가능성도 있단 말이죠. 트럼프가 되는 것도 부담스러운데 트럼프가 안 돼도 그 후에 뭔가 여진이 남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다면 지금은 뭐 확실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몇 종목을 제외한다면 공격적으로 접근하시기보다는 미 대선 이후의 분위기를 좀 더 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게 제 기본 전략이고요. 그다음에 3분기 실적에서 의외로 대부분의 기업들의 실적이 뭐 서프라이즈를 보이는 기업이 별로 없어요. 서프라이즈를 보여도 주가가 급등하는 기업도 별로 없고요.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실적과 관련된 긍정적 요소도 제한적인 만큼 공격적인 접근보다는 제가 보기엔 대선 이후를 노리는 전략이 낫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대선 이후에도 뭐 누가 되든 변동성이 없는 것을 좀 확인하고 접근하시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 그 다음에 대선에 어떤 결정이 확연하게 나오면 지금처럼 누가 될까 말까에 따라서 베팅하는 그런 확률 전략이 아니라 확실한 방향성 전략이 될 수 있잖아요. 해리스가 만약에 된다면 해리스에 맞는 전략적 접근을 하면 되고 트럼프가 되면 트럼프에 맞는 전략적 접근을 하면 되니까 뭐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국내 시장에 대해서도 저는 선거 이전에는 트레이딩 정도의 관점에서 선거 이후에 좀 더 방향성을 실은 전략적 접근을 하시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아마도 대선 끝나고 나서 허니문 랠리보다는 이 후유증에 대한 가능성도 열려 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시는데 시장에서는 뭐 트럼프 관련된 종목이 좀 더 우세하긴 하지만 이런 흐름을 따라가기보다는 이에 변수가 발생하기 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트레이딩이 낫고 그 이후에 방향성을 결정하셔도 늦지 않다라는 의견으로 정리해봅니다. 다음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눈여겨볼 만한 섹터 하나 좀 보겠습니다. 화학 섹터인데요. 앞서서 이 중국 쪽에서 대규모 부양책을 내놓고 그때 한 차례 들썩였다가 오랜만에 주가를 다시 열어보니까 그때 상승분을 모두 다 반납하고 다시금 또 바닥권 부근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학업종과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뉴스가 있다고요? 네, 오늘 그 IM증권에서 항상 주간 단위로 화학업종을 정리해줘서 내는데, 뭐, 나름 의미 있는 그 뉴스들이 꽤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업종을 이제 추적하시는 분들은 뭐 각 회사별로 다 하긴 하지만, 이런 위클리 단위로 나오는 그런 리포트들을 업종별로는 한번 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좀 의미가 있지 않나. 물론 이게 주가에 당장 영향을 줄지 안 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먼저 뉴스 그림을 한번 보시죠. 사우디가 지금 원래 투자하기로 했던, 그러니까 아람코가 사우디에 원래 투자하기로 했던 화학 프로젝트, 그러니까 석화 프로젝트죠. 이미 석유 정제는 꽤 하고 있는 상황이고, 석유 정제에 이어서 이제 석유화까지, 그러니까 에틸렌이나 프로필렌, 이런 것들을 나프타에서 분리해서 최종 화학 제품까지 뽑아내는 그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이제 2027년 정도까지 수급이 조금 비었다가, 그러니까 지금은 공급 부위로 갔다가 2025년, 2026년 정도에는 인도 수요가 올라오면서 약간 수요가 다시 이기는 국면으로 가서 이게 회복으로 가는데 우리가 부정적으로 봤던 이유가 뭐냐면 2027년부터 완공되는 이 중동 플랜트들에서 물량이 쏟아져 나오면 일단 가격 경쟁도 안 되죠. 또 물량 부담이 또 생기죠. 그러면서 다시 또 수요 우위 국면으로 갈 수 있다는, 그러니까 공급 우위 국면으로 갈 수 있다는 그런 부담감 자체가 누르고 있었는데 지금 지역별로 봤을 때 저쪽 지역에서 대부분 취소되거나 지연된 상황이에요. 이유는 사우디가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유가도 많이 내렸을 뿐더러 지금 뭐 사우디가 여러 가지 프로젝트, 2030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구간이잖아요. 근데 이게 워낙 돈이 없는 상황이니까 아람코 지분도 팔고 뭐 별걸 다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돈이 좀 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뭐 지정학적 이슈가 돌아가는 상황도 생각보다 좋지 않을 뿐더러 세계 경기가 슬롯다운 될 경우 공급 과잉으로 인한 그런 충격까지 나타날 수 있으니까 중장기적인 계획상에서는 석유의 그 수급 공백을 메꾸기 위한 석유화거래 진출이 이루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사우디 내에서는 그 비용 이슈로 인해서 그다음에 재정 이슈로 인해서 이와 같은 것들이 지연됐다. 그러면 지금 화학업종을 누르고 있는 건 단기 실적의 적자 때문이 아니에요. 앞으로 방향성이 안 보인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구조조정이라도 해야 되는데 저 무거운 대량 설비를 누가 사갈 거냐도 문제였던 거죠. 그런데 만약에 저쪽에 진짜로 지연되거나 아니면 지어지지 않는 상황이라면 중장기적으로 눌렀던 수급 이슈 하나는
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되는 뉴스가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렇게 본다면 2분기에 석유화학 쪽에서 아주 뭐 소폭이지만 거의 2분 정도의 실적을 냈던 LG화학이 3분기에는 다시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거든요. 지금 뭐 증권사의 리포트들을 보면 LG화학도 결국 기초소재 부분에서 적자로 돌아선다라는 판단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 부분은 우리가 그러면 중장기적인 흐름이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눌렀던 그런 압박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는 차원에서 중국 부양책과 더불어 플러스 알파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3분기 실적 발표될 때까지는 뭐 적자의 실적이니까 뭐 주가가 반등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LG화학이 적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LG화학의 석유화학 부분이 적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진 스프레드를 보면 마진 스프레드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3분기 다시 적자로 돌아선다고 하더라도 뭐 내년부터 조금 개선되는 모습과 더불어 중장기적으로 눌렀던 그런 수급 압박을 벗어날 수 있다면 LG화학이나 롯데케미칼 같은 대표 종목군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금 LG화학 사셔야 됩니다. 롯데케미칼 사셔야 됩니다는 아닌 것 같고, 그동안 위를 누르고 있었던 여러 가지 악재 중에 한 가지 정도는 조금 벗어나지 않았나 정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뭐 그렇게 본다면 뭐 제한적인 반등을 다시 시도할 수 있는 뉴스라고 전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뉴스에 대한 전반적인 석화업종의 반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중국 쪽에서 부양책이 나왔고 거기에다가 아람코 쪽에서도 투자를 좀 철회한다고 하니 이런 부분들이 공급과잉 측면에서는 호재가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신데, 사실 이 뉴스가 한 4일 전에 나왔더라고요. 근데 아직까지 반응이 없으면은 그냥 또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뉴스로 끝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하는데, 앞으로 주가 좀 조만간 바닥을 잡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실적 발표가 관건이겠죠. 대부분의 기업들이 실적이 뭐 예상보다 안 좋게 나오거나 아니면 예상을 상회해도 그렇게 큰 폭의 강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실적이 나쁘게 나오는 건 상관이 없는데 이게 저점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런 기업들은 IR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IR에서 뭐 3분기, 4분기까지도 별론데 3분기가 최악이고 4분기부터는 뭐 조금 개선되는 모습을 보인다든지 그런 시그널을 던지면 주가가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반등입니다. 추세 전환은 어렵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LG화학은 뭐 아시는 것처럼 기초 소재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양극재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LG엔솔의 이번에 실적을 보면 뭐 예상보다 긍정적 실적이 나오긴 했는데 그게 이제 대부분 보조금에서 나온 거니까 LG화학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하더라도, 그런데 LG화학이 지분법 이익으로 반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개선된 LG엔솔의 실적이 지분법으로 반영되면서 기초 소재에 빠지는 부분을 일정 부분 또 메꿔줄 수는 있는 상황이어서 아마도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플러스 마이너스 요인이 동시에 존재하니까 상대적으로 꼭 탑픽을 꼽으라면 네. 업황이 아직 좋지 않은 롯데케미칼보다는 그래도 한쪽 부분에서는 좀 개선이 나타나고 있고, 내년도에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유럽 쪽에 그 연비 규제는 더 올라가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전기차나 하이브리드는 또 많이 팔릴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 생각해 본다면 아마도 LG화학 정도는 좀 더 실적 발표 이후에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제 뭐 4일 전에 나왔던 뉴스라고 하셨는데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맞아요. 네, 해당 이슈가 나왔는지도 잘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이슈가 나왔고 이런 이슈가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준다라는 것이 반영되면서는 또 개선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 키는 실적에 있다. LG화학은 오늘 10월 28일에 실적 나옵니다. 그리고 장 마치고 나서 4시에 컨퍼런스 콜 예정돼 있고요. 롯데케미칼은 11월 7일에 조금은 늦은 감이 있는데 이때 내놓을 예정입니다. 또 회사 측에서 앞으로 어떤 장기적인 그림을 그릴지 이 부분 같이 감안을 하셔서 화학 섹터 투자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포인트 넘어가 보시죠. 이번에는 종목입니다. 한미반도체 밸류보다 실적 해주셨는데 사실 한미반도체는 독점이 깨진다라는 그 부분을 여러 번 좀 강조를 해주시면서 물론 잘 갈 때 그리고 나서 꺾일 때쯤에 이 종목에 대해서 의견을 이제는 조금은 놔줘야 되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뭐 아시다시피 지난 금요일 날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죠. 그러니까 실적은 주중에 좋게 발표를 해서 오히려 실적 발표한 날은 지금 뭐 TSMC라든지 그다음에 그전에 엔비디아의 버프를 받아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가 갑자기 뭐 하나정밀 기계 쪽에서 진출이 안 됐다는 이슈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다가 그 다음 날에는 또 뭐 그렇지 않다는 이슈도 나오고 그다음에 그와 관련된 또 해명 리포트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뉴스가 반복되면서 주가의 단기 변동성이 또 확대된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게 이제 지금 장기 차트를 보니까 뭔가 별일이 없었던 것 같지만 지난주에 그 주간 흐름을 보면 생각보다 등락이 굉장히 컸고 특히 이제 금요일에는 10% 빠질 만한 일인가 싶을 정도로 주가의 변동성이 좀 확대된 거죠. 근데 이 종목에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일단 지금 TC 본더나 하이브리드 본더 쪽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져갈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 하이닉스도 이미 독점이 깨졌지만, 그러니까 여전히 독점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엔비디아하고 TSMC 정도고요. 하이닉스도 독점이 깨졌는데 한미반도체는 독점이 안 깨질까라고 생각해 보면 상대적으로 기술이 높을 수는 있지만 독점이 안 깨진다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그 논리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한미반도체의 독점이 깨지길 바라고 있는 게 누구냐? SK하이닉스입니다. 그러니까 SK하이닉스가 계속 다른 업체를 찾아다니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엔비디아도 지금 마진 그 GP 마진이 총 80%, 영업 마진이 지금 70%가 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비용 떨어뜨리려고 계속 다니면서 삼성전자도 계속 입질하고 있고,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두 가지 입질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한번 칩 만들어봐라라는 비메모리 쪽으로도 입질하고 있고 HBM 쪽에서도 빨리 들어와라라고 계속 입질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뭐 TSMC 같은 경우에도 뭐 HBM의 공급 자체가 이제 삼성전자도 TSMC의 그 패키징을 쓸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매출이 더 늘어나는 그런 상황인데 전체적으로 이런 독점 기업들이 여전히 욕심내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SK하이닉스도 한미반도체에게서만 계속 독점적으로 받는 것은 여러 가지 위험이 있죠. 그래서 한미반도체도 지금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은데 거의 뭐 50%에 육박하는 영업이익률을 내고 있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의 영업이익률이 확대 고정된다라고 생각하면 지금 밸류는 비싸지 않죠. 근데 만약에 이게 내려간다고 생각하면 지금의 밸류는 여전히 조금 의문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매출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거라고 보는데 만약에 마진율이 계속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한다면 지금의 밸류에이션을 이어가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독점력 때문에 다른 여타 장비 대비해서 굉장히 높은 지배력을 받고 있지만 결국 ASML도 EUV 장비의 소구력이 떨어지면서 결국은 주가가 변동성을 키운 것처럼 한미반도체도 비슷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고점 대비 주가가 많이 내려왔으니까 그거 의미 없는 거 아니냐, 이미 부담을 다 벗은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이렇게 주가가 많이 내려왔는데도 여전히 올해 실적 대비해서 한 38배, 내년도 실적이 뭐 얼마 나오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내년도 실적이 뭐 급증하고 이익도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면 저평가로 가는데 만약에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정밀기기가 여러 분야에서 들어오면서 그 이익률을 깎아먹으면 아무래도 매출이 늘어나는 것에 비해서 이익이 크게 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변동성을 좀 고려한 보수적인 전략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금요일날 나타난 급락은 오늘 또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오면서 어느 정도 반등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예전만큼 화려한 반등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결국 의미 있는 경쟁자가 이 안으로 얼마나 들어오느냐고 관건인데 세메스하고 하나정밀 기계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한미반도체의 독점이 유지되긴 쉽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이 가장 핵심은 독점이 깨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이고요. 앞서 17일에 발표됐던 실적 좋았습니다. 정말 많이 좋았죠. 그런데 지금 현재 좋았던 실적보다는 그 향후에 이런 실적 추이가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착안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체크인스탁 마무리 짓겠습니다.